여기 인천공항에 위치한 긴급 도움센터에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왔다는 독일 엘리트 군인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난동을 부렸지만 이내 한국인 공항 직원이 나타나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들은 이럴 수는 없는 법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바지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티아스입니다. 저는 현재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독일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대위로 복무 중이고, 저는 독일 국방을 책임지고 독일 국방의 최선두에 서 있다는 점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러한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라고 여겨지는 독일 군대가 날씨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모든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의 저주 수준의 폭염이었죠. 유럽 전역은 연일 최대 기온을 경신하며 완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가 치즈처럼 부풀어 올랐고 전력망이 붕괴되고 선풍기가 녹으면서 유럽의 군대는 아예 훈련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독일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막사는 사우나가 되었고, 임시방편으로 그늘 아래에서 훈련하기 위해 배치한 전술지휘 텐트는 지지대 솔기에 접착제가 말 그대로 녹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륙전 드론이 발사대에서 과열되어 폭발하면서 비상훈련이 취소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저희 특수부대원들을 비롯한 모든 부대의 야외 훈련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특수부대의 일원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에 좌절하며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존심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상부에서 저희 팀에게 한국 파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국말입니까? 그래, 대한민국 말이야. 그들은 더위 속에서도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더위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 그들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사회를 유지시키는지 배워와. 우리 군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며 모든 시스템을 개편할 거야. 상부의 명령은 외교적 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찰 임무였습니다. 독일의 생존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부대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어요. 한국은 케이팝으로 유명한 연약한 나라일 뿐인데 유럽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독일이 그런 국가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브리핑룸에서 저는 그저 충격적인 자료를 목격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한국의 지하철역은 독일의 병원보다도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열사병에 걸려 실려온 환자조차 차가운 바람을 쐴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지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극한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팀이 그 이유를 알아와야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가 싶어서 그저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준비한 영상은 그런 저를 완전히 정색하게 만들었어요.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노약자는 폭염에 매우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한국인 할머니들,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한국인들 등 한국은 마치 이번 폭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닥친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이쯤 되자 이번 한국 파견 명령에 특히나 반감을 보였던 크라머마저도 분을 시키며 속삭이더군요.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더위에 강화된 건가요? 그 이유를 알아오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한국의 영상을 보게 된 대원들은 그건 전부 조작 영상일 거라며 믿지 않으면서도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답게 결국에는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고도 현실 부정을 하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독일은 메르세데스, 지멘스, 괴테의 땅인 유럽의 경제 및 기술 엔진입니다. 한국이 이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저희는 장거리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난달 폭염으로 인해 터미널 바닥이 물결 모양으로 휘어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처럼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며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리석 바닥은 그저 차가울 뿐이더군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유전적으로 더위에 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독일과는 달리
완벽하게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겐 정말로 감추고 있는 비밀이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격도 잠시, 저는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공항 한편에는 웬 인파들이 줄을 서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인천공항에서는 웬 스마트 손목밴드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손목밴드였고 삼성이라는 세계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유명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이 손목밴드는 심박수와 수분 수준, 신체 온도,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해결책까지 제안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한국 파견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크라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한국은 외국인 여행객들의 GPS를 추적하여 감시하고 있는 거야? 저도 독일인으로서 크라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측이 이러한 최첨단 스마트 밴드를 저희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독일에서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는 없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 공항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잔뜩 의심을 품고 있던 제게 한국 공항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설명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 제품은 공중보건용 웨어러블입니다. 한국의 AI 연계, 생체 안전 시스템의 일부죠. 한국에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무료로 이 스마트 밴드를 대여할 수 있고 이 밴드는 외부 기후 조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수, 과열 또는 각종 신체적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알려주죠. 당신은 그저 터미널을 떠나기 전에 반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당연했어요. 한국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체인식 추적기를 보증금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아무리 뜨거운 폭염 상황이라고 해도 공항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수기조차 없습니다. 전기 인프라 붕괴로 인해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고 있죠. 즉, 독일에서는 공항에서 열사병에 걸리면 그저 화장실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돗물을 마시고 그대로 쓰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요? 이들은 저희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추적하지도 않고 보증금도 없이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주고 있어요. 그냥 실내로만 운영되는 말이 안 되는데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새로 비치해둔 터치스크린 체크인 키오스크를 누군가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이렇듯 최첨단 기기를 비치해두기만 하면 누군가 훔쳐가버리니 독일 공항에서는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수십 년은 된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퇴보하는 중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대여한 생체인식 장치를 반환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희 대원 중 뼛속까지 독일인인 나스는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이 공제될 것이라며 손목밴드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부드럽게 손을 뻗어 손목밴드 착용을 도와주자 그는 손대지 마세요. 대여비를 몰래 청구할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나요? 라고 외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나스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한 번만 한국을 믿어보자고 속삭였어요. 한국이 먼저 저희를 믿어줬듯이 저희도 한국을 한번 믿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손목밴드는 저희의 체온을 모니터링해 주었고 제가 수분이 부족해질 때면 공항 전역의 냉각 구역과 정수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까지 제공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제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을 꿰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적재적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곧 이곳 공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대로 공포에 질리고 말았거든요. 저희 대원 나스는 이내 괴성을 지르며 가스가 새고 있거나 화학 스프레이다 라고 외쳤는데 정말로 그가 가리킨 곳에는 웬 입자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연기는 3초 만에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 가스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현재 폭염으로 인해 가스관이 폭발하거나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특정 세력의 공항에 대한 공격 행위가 잦기에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패닉에 빠진 채 긴장할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공포에 빠진 저희를 본 다른 한국인 시민은 저희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AI로 제어되는 나노미스트 시스템이랍니다. 안개 입자는 너무 미세해서 피부에 즉시 증발하여 상변화 냉각을 통해 과도한 열을 곧바로 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미스트를 맞은 사람은 축축하다는 느낌을 받을 새도 없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굳이 예시를 들자면 이건 에어컨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같죠. 그런데 이 입자는 분사 즉시 곧바로 증발돼서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당신들은 특수부대원이라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같은 군인들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저희의 비밀스러운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린 것보다도 한국은 에어컨조차 없는 독일 공항과는 달리 에어컨에 더해 환상적인 기술력으로 놀라운 쿨링 시스템을 구비해둔 것이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과열로 인해 선풍기마저 전부 고장나고 있고, 그래서 선풍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를 쫓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에서는 자신이 덥다는 사실을 느낄 새도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니 무슨 이런 마법 같은 나라가 다 있나 싶어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한국의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놀라움에 향연에 감탄하며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엄청난 폭염의 상황에서 또 인천공항 내부에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기에 이 정도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또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크라머의 외마디 비명소리는 저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위님, 지금 당장 신발을 벗어보세요. 바닥이 이상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벗게 된 저는 그야말로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차가운 바닥은 그저 시원한 공기로 인해 자연적으로 차가워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에어컨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시원해진 것이 아닌 바닥은 자체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 자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력은 들어본 적조차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에어컨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이 정도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더욱더 미친 듯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 및 한국의 일부 건물에서는 타일 아래에 지열 열교환 파이프가 내장된 지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80m에서 자연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끌어와 조용히 순환시키고 막대한 전기 낭비 없이 주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었죠. 즉, 한국은 이러한 쾌적한 온도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저 기술력 하나만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들의 쾌적함을 안겨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본질적으로 지구 자체를 기후 완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이요. 독일의 폭염 해결책은 창문에 젖은 수건을 놓고 라디에이터 뒤에 호일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는 전력 인프라 불안정의 이유로 에어컨 설치를 금지하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커튼 설치를 해결책으로 내놓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효과는 없었고 바보 같은 정부 때문에 애꿎은 독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제가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스마트밴드 착용을 거부했던 라스의 손목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밴드는 그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의 위치로 저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런 공항에 정말로 라운지가 있다고요? 독일 공항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입장할 수 있는 VIP 라운지를 제외한다면 그저 공항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싸구려 의자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라운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마트밴드가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니 정말로 한국 공항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존재했어요. 심지어 이 라운지는 독일의 VIP 라운지보다 더욱 수준 높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차가운 젤패드 쿠션이 있는 좌석, 심지어 이곳에는 푹신한 간이 침대까지 있었기에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독일 공항에서처럼 의자에 쭈그려 자거나 혹은 더러운 바닥에 박스를 깔고 잘 필요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저희 대원들 모두는 이러한 한국의 부유한 면모에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고 라스 또한 분명 인천공항의 인프라에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자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밴드에 대해 비판을 하며 잔뜩 의심을 했는데 오히려 스마트밴드의 도움을 받은 상황에 그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켠 후
이젠 되었다며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더군요. 사실 그렇게나 남자다운 척을 하는 라스지만 그는 비행 공포증이 있기에 비행기 내부에서도 잠을 통 못 이루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분명 엄청난 피곤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도 아무튼 라스는 독일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만큼은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선 안 됐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하루 종일 잠을 못 잔 그는 휘청휘청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걸리고 말았거든요. 그는 마치 젖은 콘크리트 자루처럼 바닥에 부딪혔는데 고통이 엄청났는지 그렇게나 무표정의 늘 남자다운 면모만을 보여주던 그는 계집아이 같은 비명소리를 내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는 감정은 이내 걱정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모양이었는데 독일 공항에서는 이러한 구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독일 공항에서는 다치면 그냥 끝장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독일에서는 공항에 구급대원이나 의료시설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고 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2시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항 직원들도 당연히 도움을 제공하지 않죠. 괜히 도와줬다가 독박을 쓸 수도 있으니 독일 공공시설에서 다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6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라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좌절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20초 만에 네이비 조끼와 흰색 장갑을 낀 2명의 직원이 침착하고 체계적이며 장비를 갖추고 저희를 향해 달려왔거든요. 그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라스의 상태를 체크했고 이내들 것을 펼치더니 라스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라스는 자신은 돈이 없다며 지금 들 것에 실린다면 호송료로 수백만 원이 청구될 것이 뻔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거절에 행동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갓난아기처럼 얌전히 들 것에 실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항에 이러한 부상자에 대한 긴급 시스템을 갖춘 국가를 본 적이 없어요. 당연했죠. 이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심지어 독일에는 이러한 부상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노려 의료요원인 척을 하며 들것에 태운 후 이내 으슥한 뒷골목으로 데려간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친 환자를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버리고 그냥 가버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20초 만에 저희를 발견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이건 거의 한국인들은 라스가 부상을 당할 것을 예측이라도 해야 가능한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사기꾼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도대체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며 이건 사기가 분명하다며 맹렬히 따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조대원 복장을 한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냐고요? 간단합니다. 현재 환자분이 착용한 스마트밴드는 환자분의 바이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혈중 산소 농도가 꾸준히 떨어지고 심부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알렸거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를 감지할 경우 스마트밴드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 이러한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러한 알림을 받고 스마트밴드가 보내온 GPS 정보를 토대로 이곳으로 출동한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미친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완전히 넋이나간 채로 이 한국인들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만약 이들이 정말 구조대원이 맞다면 기껏해야 임시용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간이 의료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저는 완전히 경악을 하며 거의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곳은 공항 내부에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아니, 독일에서는 그럴듯한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베를린 중심부를 향해 차를 타고 몇 시간이고 이동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한국에는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항에 마저 병원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이곳 공항병원은 웬만한 독일의 대학병원을 능가할 정도로 첨단적인 병원이었어요. 이곳은 완벽한 장비를 갖춘 외상센터 시설이 존재했는데 의사는 스마트밴드가 제공하는 바이탈 정보를 확인하더니
이내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 라스의 발목을 스캔하고 즉시 경미한 염좌와 모발 골절을 진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병원은 이동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의사의 전문적인 검진을 받는 데에 또다시 하루 꼬박 대기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건 응급 상황일 경우의 이야기고 응급 상황인 경우가 아니라면 몇 달은 대기해야 하죠.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독일에서의 제 그간의 경험들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을 받았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애꿎은 한국인 간호사에게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간호사는 그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접수처에 인터랙티브 패널이 있는 것을 못 보셨나요? 들어오는 환자들은 이미 예상 대기 시간으로 자동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AI는 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를 변경하며 의료 인력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죠. 만약 이 병원의 수용 능력이 초과된다면 환자들은 자동으로 가장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병원 모듈은 인천공항에서 인근 57개 이상의 클리닉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인 스마트 메디케이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만약 환자분의 발목 상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근처의 인하대병원으로 안내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환자들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건가요? 저는 도저히 말을 잇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구급차의 연료가 부족하여 마침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렌트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대여해서 호송을 하는 일도 빈번한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제 조국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뒤처진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라스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이곳 센터를 둘러보았어요. AI 보조 진단 키오스크, 자동화된 다국어 처방 시스템이 있더군요. 한백인 부부가 2분도 채 되지 않아 여행용 멀미약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권을 스와이프하고 증상을 탭하기만 하면 모국어로 인쇄된 지침과 함께 사전 승인된 일반 의약품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밀어도 해당 처방전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30분은 확인한 후에야 약을 건네줍니다. 심지어 약사의 부주의로 잘못된 약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죠. 독일은 이것을 2차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 시스템을 좋게 포장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독일은 지금 당장 혁신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라스 대신 수납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납처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현실을 부정하고 말았죠. 무료입니다. 접수처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제공입니다. 저는 그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견 중인 독일군 소속입니다. 보험증을 보여주면 될까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여전히 작은 웃음을 지을 뿐이더군요.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공항 응급치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한국을 떠날 때 손목밴드만 반납하세요. 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보험 없이 응급실 침대에 눕는다면 그대로 파산 직전에 내몰리게 됩니다. 독일의 엄청난 병원비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감당을 할 수준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심지어 몇몇 독일의 병원에서는 엄청난 대기줄에 못 이겨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나가더라도 대기비용이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일정량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듯 효율적인 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현실 분간을 못하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던 제게 한국 병원은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라스는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웬 꽤나 비싸 보이는 목발을 짚고 퇴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한국 병원 측에서 대여해준 목발로 출국 전에 목발을 반납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아무런 보증금도 없이 신분증도 맡기지도 않고 목발을 대여해준다면 이러한 대여 목발은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 사라지고 말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이러한 제 말을 이해조차 못하는 눈치더군요. 그녀는 아예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제게 도대체 목발을 왜 훔치는 거냐고 역질문을 해왔거든요.
독일에서는 목발이나 의료 장비를 대여해주는 시스템 따위는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신분증을 제출한다고 해도 절대로 빌리지 못해요. 당연하죠. 모두가 이러한 대여 물품을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잠깐 쓰고 말 의료 장비들마저도 전부 다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집집마다 목발 하나쯤은 전부 구비해두고 있죠. 가족 중 한 명이 발을 다치면 목발을 구매해야 하니 그때 구매한 목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에 목발 하나에 수십만 원을 줘야 하죠. 이 얼마나 낭비란 말인가요? 언제 또 사용할지도 모르는 목발을 비싼 값에 구매해야 하니 독일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럽은 한국인들만큼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갖가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저희 모두는 이제 한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저희에게 더는 좌절감을 안겨다 주지 말라고 거의 기도를 한 채 한국 공항에서 도망쳐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약해 두었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입을 여는 대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사실 저는 왜 많고 많은 숙소 중 구테여 아파트 단지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며 독일의 군용 기숙사도 그러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본받아야 할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저희를 강제로 아파트 단지로 몰아넣을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파트 단지에만큼은 정말로 머물기 싫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쓰레기 천지에 악취는 기본이고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누수로 얼룩진 벽지 등 그야말로 공공주택은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부에서 멋대로 예약한 숙소를 그대로 버리고 저희의 사비를 모아 제대로 된 숙소를 예약할까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뭔가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인지 한국을 한번 믿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섬과 동시에 제 뇌는 완전히 정지되고 말았죠.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VIP를 위한 럭셔리 공공주택 단지였어요. 단지 내부의 차량만 봐도 그랬습니다. 독일 사람들조차 벤츠 등의 독일의 하이엔드 브랜드의 차량을 타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독일산 고급 차량들이 널려 있더군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너무 고가여서 경찰 및 고용된 관리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심지어 타이어 공기압 센서 시스템까지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벽에 장착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러한 인프라들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고 이곳 주민들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점이요? 제가 출입용 카드를 통해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니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저를 감지하고 1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독일에는 아직도 5층 이상의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파터노스터라는 구식의 방식의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엘리베이터조차 첨단화를 완료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침내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 모두는 완전히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 숙소에는 귀신이 사는지 아니면 강도가 들었는지 저희가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불이 저절로 켜졌고 커튼까지 저절로 열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라스는 목발을 집은 채로 그대로 자빠져 버렸기에 고통에 겨운 괴성까지 지르며 분위기를 완전히 공포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혼비백산하여 집에서 나왔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 앞에서 약 10분여간 심호흡을 한 뒤 저희는 독일군의 자랑스러운 특수부대원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다시금 고성을 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귀신이든 강도든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불이 켜지고 커튼이 켜지는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죠. 이건 바로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내부는 거주자가 밖으로 나갈 때 모든 불을 끄고 커튼까지 닫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다시 들어온다면 이를 인식하고 불을 켜고 커튼을 다시 열어주었죠. 그리고 이는 거주자의 환경에 맞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귀신이 아닌 그저 한국이 너무 선진적이었기에 저희는 도저히 한국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에어컨은 천장 근처의 열 센서를 통해 감지한 체온을 기준으로 온도를 보정했습니다.
저희가 온도를 따로 설정할 필요도 없었죠. 독일은 가정집에 에어컨 자체가 없어서 부채나 선풍기로 폭염 상황을 버티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에어컨은 기본이고 이러한 첨단화를 통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덕션이었어요. 대원 크라머는 한국의 스마트 가전제품이 그렇게나 신기했는지 계속해서 모든 가전제품들을 만지작댔는데요. 그런데 그는 깜빡하고 인덕션을 켜고는 끄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스마트 인덕션은 일정 시간 이상 냄비를 올려놓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켜놓으면 경보 후에 저절로 꺼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덕분에 크라머의 부주의로 인해 집이 홀랑 타버리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노인들의 건망증 때문에 집 전체가 홀랑 타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인덕션을 켜놓은 줄 모르고 그대로 외출을 하거나 잠들어버려 대참사가 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가전제품들마저 매우 똑똑했고 저는 적어도 크라머보다는 똑똑한 한국산 인덕션을 보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짐을 풀고 나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파트 단지를 나오자마자 이럴 수는 없다며 그대로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거든요. 카페와 편의점 등의 생활시설은 물론이고 이곳 단지에서는 체육관까지 운영 중이었어요. 심지어 이곳 체육관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야간에 체육관을 운영했다간 그대로 기구 모두를 강탈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곳 체육관은 밤 시간대에 한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멀쩡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나 저희 모두를 그 무엇보다 경악해 만든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무인 소포 배송 보관함까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그냥 아파트 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택배에 손을 대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하는 경우 안전 및 청결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무인 택배함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무인 보관함 자체를 보고 놀랐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무인 보관함 한 구석에 고가의 스마트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이곳에 놓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곳이었고 많은 주민들이 진작에 이 스마트폰을 목격했음에도 이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어 벙쪄 있자 웬 택배기사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그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이 스마트폰을 얼마 동안 방치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번역앱을 통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무인 보관함에 택배를 배송한 후 배송한 물건에 대한 사진을 찍고는 실수로 스마트폰을 그냥 두고 왔어요. 아마 제 스마트폰은 거의 1시간은 그대로 방치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남의 스마트폰을 가져갈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제가 문 앞에 비대면으로 배송한 택배도 전부 훔쳐갔겠죠. 하지만 저는 제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도난 사고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인들의 정직함을 누구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젠 그저 생각하기를 포기할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스마트폰을 쥐고 다녀선 안 됩니다. 대로변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그대로 스마트폰을 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장한 체격의 저 또한 수도 없이 경험해봤고 저는 그래서 이젠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아요. 몇 개월 안 가서 도난당하고 말 텐데 도대체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대원들 모두는 이러한 제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지 다들 고개를 푹 숙이며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아이들이 수영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수영장을 가려면 차량을 타고 몇 시간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영장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요. 저는 이러한 의문스러운 모습에 이 아이들이 유괴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무언가의 책임감을 느껴 아이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분쯤 지났을까 저는 절대로 목격해서는 안 될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이곳은 그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일 뿐이었음에도 단지 내부에는 떡하니 수영장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수영장 시설이 아파트 단지에 존재하고 심지어 무료라고요? 저는 그저 이 수영장 시설은 유아를 위한 작은 욕조를 의미할 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영장에 입장하게 되었을 때 저희 모두는 그대로 할 말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단 수영장 로비에서는 저희를 위해 수영복을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을 통해 완벽하게 푸르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수영장에는 pH, 염소 수치, 심지어 보행 밀도까지 확인하는 AI 기반 수질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거든요. 잠시 동안 제가 실수로 리조트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건 오히려 죄책감마저 들 정도였거든요. 현재 독일의 수영장에는 폭염으로 인한 수도 공급 문제로 수영장 물은 하도 교체하지 않아서 거의 녹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영장에서의 수영을 마친 이들은 무좀, 감기 등 각종 전염병에 옮았다며 단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이곳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서는 수영장이 매우 깨끗한 것으로도 모자라 수영 레벨별로의 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이 있는 개별 수영 레인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위한 통풍형 건조실, 그리고 샤워시설 및 수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인프라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정말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곳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느낀 한국의 가장 부러운 점은 한국을 빛내는 것은 높은 기술력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 모두가 존엄성, 신뢰, 사려 깊은 무언의 규범을 따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수건을 훔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영 레인에서의 추월 같은 매너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나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선함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화장실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수영장 물에 그대로 볼일을 해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의 매너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독일 수영장에서 몸을 담그고 있다 보면 1시간에 한 번꼴로 뒷사람에게서 스멀스멀 풍기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수영을 하다 보면 정체불명의 갈색 덩어리들이 물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영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아마 한국인들 모두는 그러한 수준 이하의 모습을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 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과 독일의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영을 마친 뒤 다시금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걸을수록 현재 유럽에 닥친 폭염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곧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독일은 덥긴 덥지만 한국처럼 습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독일은 한국보다도 선선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기능 자체가 거의 마비된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는 마치 라디에이터에 남겨진 버터처럼 녹아내리고 있죠. 대중교통은 계속해서 연착 및 취소되고 있고, 기차는 아예 선로가 녹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지가 된 지 오래예요. 그야말로 독일은 인프라 및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독일보다 훨씬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국은 어째서 가능했던 건지를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연꽃 꽃잎 모양의 작은 캐노피가 인도를 가로질러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미세한 안개가 간헐적으로 뿌려져 보행자를 부드러운 증기로 식히고 있었어요. 스마트 그늘막 모듈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글을 독일어로 번역해보니 이 스마트 그늘막은 자외선 수준과 인구 밀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뜨거운 공기를 식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일 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조차도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한때 도심 광장에 미스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3일 만에 고장나서 사람이 직접 나서서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기후에 잠시 몸을 대피할 보호구역이었죠. 각 정류장에는 별도의 실내 공간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곳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도착 보드, 전자기기 충전 포트,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외선 반사 유리와 인공지능 공기순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 버스 정류장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후 피난처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에 감탄을 연발하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길을 걷다가 더우면 이곳 버스 정류장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면 됐지만 독일에는 집에서조차 에어컨 시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 죽을 것 같아도 더위를 이겨낼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하지만 독일이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에 이러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생긴다면 독일인들은 에어컨과 전자기기 충전 포트뿐만 아니라 고가의 첨단 소재 유리까지 전부 다 떼어서 훔쳐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이죠. 도대체 저는 왜 한국으로 파견 온 것일까요? 한국이 더위를 놀랍도록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는 건 그냥 이들의 수준이 높아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이 따라하고 싶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못 본 척 눈을 감을 뿐이었어요. 한국의 포장도로는 그야말로 조금의 망가짐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한국의 포장도로 관리 상태 그 자체를 보고 놀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엄청난 햇살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포장도로는 녹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곧 한국의 포장도로는 일반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그저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한국의 포장도로는 표면 온도를 최대 섭씨 12도까지 낮추도록 설계된 열 반사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미세 세라믹 코팅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덜 흡수하고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이건 포장도로가 스펀지처럼 열을 흡수한 다음 차량의 타이어 및 보행자의 신발을 토스트처럼 구워버리는 독일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현재 독일의 일부 지역의 도로에서는 아스팔트가 죄다 녹은 상황에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서 교통망 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국가길래 이렇듯 전 세계의 고통을 완전히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나중에서야 한국은 여름은 아프리카보다도 덥고 겨울은 시베리아만큼 추운 극한의 기후를 가진 국가기에 모든 인프라 및 시스템이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는 예전에야 한국의 도구로 작용했겠지만 결국 한국을 더욱 단단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국가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든 국가들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선진적인 모습으로 작용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을 무렵 저는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가 공원 분수대에서 놀다가 그대로 분수대에 담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거의 기겁을 하며 아이를 말렸습니다. 당연했죠. 독일의 분수대를 생각한다면 이곳 물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될 구정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야외 분수대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을 뿐더러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도 대소변을 봐서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의 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죠. 그러나 다른 한국인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곳 물은 마셔도 된다는 듯 손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 한국의 공공분수대에서 사용되는 물은 3중으로 여과되어 유아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했고 애초에 한국의 물은 상당히 깨끗했기에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물까지 깨끗한 축복받은 국가였을 뿐더러 혹여나 아이들이 분수대 물을 마실 것까지 계산해서 이미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 스마트밴드가 경고를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현재 습도가 100%에 육박했으니 더위에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온도를 검색해봤어요.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현재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땀을 비처럼 흘리며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덥긴 덥지만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덥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느낀 체감 온도는 30도는 될까 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넋을 놓아버릴 뿐이었죠. 한국은 인도조차도 폭염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촉매 코팅이 된 타일은 대기오염 물질을 분해하여 기존 인도보다 더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체감온도가 진짜 체감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여름을 단순히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독일이라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이 난 채
레스토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그저 허기져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독일에서처럼 차가운 맥주와 익숙한 유럽식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왜 굳이 한식당에 왔냐고요? 본부로부터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마티아스,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한식당에 가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그 뜨거운 음식이 어땠는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해. 저는 아무리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해도 이건 학대가 아닌가 싶어 항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여름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독일보다도 훨씬 더운 여름 날씨를 가졌다고요. 지금 날씨에 더운 음식을 먹었다간 저희 대원들은 전부 그대로 열사병에 걸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본부는 단호하더군요. 엄살 부리지 마. 너희는 독일 최고의 특수부 대원들이야. 그 정도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다른 부대도 아니고 왜 너희 부대가 한국으로 파견되었는지를 생각해. 한국인들은 한여름의 더위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극복한다고 하던데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어땠는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해. 그래야 독일군의 식단을 한국처럼 뜨거운 음식 위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냐? 너희의 파견 결과가 독일군의 전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책임감을 좀 가지라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갈비탕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끓인 갈비탕 말이에요. 당연히 팀원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리고 일부 대원들은 한국인들은 더위를 먹어서 단체로 미친 것 아니냐며 미친 사람조차도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 따위는 먹지 않는다며 툴툴댔죠.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권 따위는 없었고 그렇게 분노를 가까스로 삭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30초 만에 12개의 작은 접시가 도착했는데 저희는 아직 주문조차 안 한 상태였기에 저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가야 할 음식이 잘못 온 것인가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번역앱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아직 주문조차 안 했는걸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짓더군요. 기본 반찬이에요. 무료입니다. 그 말은 마치 화물열차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유 없는 무료 따위는 없는 독일이었기에 감동은 더더욱 배가 되었어요. 바삭한 김치, 양념 시금치, 디저트처럼 달콤한 검은콩, 그리고 마치 젤리처럼 느껴지는 도토리묵까지 메인마다 매콤하고 시원하며 바삭바삭하고 매끄러운 대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너무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하는 크라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운 날씨에 더운 음식을 먹는 한국인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니라며 욕짓거리를 해대던 그였지만 한국의 무료 반찬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 허겁지겁 반찬을 입에 넣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놀랄만한 장면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로봇이었어요.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굴러가며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우리 잘 찾아온 거 맞아? 여기가 식당이야. 기술 박람회야? 하지만 그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갈비탕의 숨막히는 자태를 보고 다시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착한 갈비탕은 사정없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상과 같은 온도를 장시간 유지하도록 설계된 검은색 돌그릇에 담아 제공된 이 그릇은 점심이라기보다는 과학적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열기에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싶었지만 향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풍부하고 고소한 향이었어요. 안에서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라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번역앱을 건넸습니다. 땀은 내부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글쎄요. 그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더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한국은 과학의 경지를 초월한 국가였습니다. 갈비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마늘, 파, 대추, 사고를 몇 시간 동안 끓인 갈비탕은 영양소와 전해질이 체내에 넘쳐나는 동시에 땀을 통해 열을 방출하도록 몸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김치와 함께하는 갈비탕의 풍미는 정말 제가 먹어본 모든 음식을 애들 장난으로 만들 정도로 대단했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국인들이 왜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희는 모두 이해하지 못할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에 가장 미쳐있던 크라머가 청양고추 슬라이스를 생도로 착각하고 2개를 입에 넣었거든요. 그는 마치 누군가 두개골 안에서 후추 수류탄을 터뜨린 것처럼 딸꾹질을 하고 비틀거리며 눈물과 콧물을 잔뜩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대원들 모두는 바보같이 울고 있는 크라머를 보고 조롱을 하며 웃고 있었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그 즉시 찬물과 쿨링 타월을 가져와 크라머를 지배하는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장바구니에서 우유 하나를 꺼내주더군요. 그리고 저희 모두는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식사를 마쳤습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식사 퀄리티라면 당연히 팁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에 팁으로 지폐를 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주인 아주머니가 뒤늦게 달려나와서 저희가 돈을 두고 갔다며 팁으로 제공했던 지폐를 다시 돌려주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함에 깜짝 놀라면서도 그 지폐는 팁으로 제공한 것이니 가져도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역시나 놀라운 말을 해올 뿐이더군요.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국가예요. 그저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가 기본으로 여겨질 뿐이죠. 당신이 음식에 만족했다면 저는 그걸로 기뻐요. 한국인들은 음식을 1시간 뒤에 가져다줘도 팁을 요구하는 독일인 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조차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기분 좋게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죠. 아이의 근심 없는 순수한 웃음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아이는 그대로 넘어지며 아이스크림을 땅바닥에 흘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이는 자신이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한 입밖에 먹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땅바닥에 흘렸다는 사실 자체에 더욱 마음이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넋을 놓고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의 남성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내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사온 뒤 아이에게 건네주었거든요. 그가 아이의 아버지라도 되는 거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다기엔 소년의 표정은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소년의 눈물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 후 약간은 고민하다가 이내 해뜨듯 얼굴이 환해졌거든요. 저는 그저 조용하게 읊조릴 뿐이었어요. 저 사람이 소년의 아버지일까? 그러자 크라머는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아마 독일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유괴범이거나 소년에게 무슨 짓을 할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죠. 과연 한국도 마찬가지일까요? 저희는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낯선 사람이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면 그대로 그루밍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성의 행동을 계속해서 감시할수록 그저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남성은 정말로 100% 호의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소년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고는 그대로 갈 길을 가버렸거든요. 저는 문득 독일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서 관대함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에서는 대가 없이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베를린에서 누군가 지하철 좌석을 제한한다면 그건 지갑을 더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야말로 유럽에서는 모든 친절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한국인 아저씨의 친절의 모습을 보고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죠. 얼마 후 목발을 짚고 있는 라스는 어렵사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여성이 거의 반사적으로 라스의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라스는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을 느꼈는지 그대로 내 물건을 만지지 마 라고 외치더군요. 여성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다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건네오더군요. 저는 당신의 스마트폰을 주워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목발을 짚었기에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당신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사과드릴게요. 유럽에서는 누군가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가방을 꽉 쥐고 지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짐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대로 훔쳐가거나 도움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한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라스는 자발적인 친절 행위가 사기나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라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인의 관대함을 접했을 때 이러한 다소 무례한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라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내 여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한국인 여성은 흔쾌히 라스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 모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하며 한국에 대한 감탄을 할 뿐이었죠. 더 놀라웠던 점이요? 한국은 심지어 도시의 인프라마저도 이러한 공감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행자 경보 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번잡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도로변에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봐, 납작해지기 전에 고개를 들어봐 라고 말하는 듯한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요? 독일에서는 현재 전력 불안정으로 인해 신호등조차 제대로 안 켜지는 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가로등조차 꺼져 있어서 인적이 드문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그야말로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는 차량에 의해 비명행사하기 딱 좋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은 자판기마저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크라머는 자판기에서 음료 하나를 샀는데 그는 목발 때문에 실수로 잘못된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채 에너지 음료를 바라보며 좌절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런 라스를 인식한 자판기의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인가요? 10초 이내에 여기를 탭하여 취소하고 다시 선택하세요. 자판기에 환불 기능이 있다고요? 그는 자판기가 음료수만 그대로 쏙 가져가고 돈은 돌려주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음료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는 정말로 돈을 환불해 주더군요. 저희는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들어본 적조차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은 도대체 뭐하는 국가인가 싶어 넋이 나간 채 청계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청계천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었어요.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할까요?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강은 필연적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강을 자체적으로 복원하기까지 했다니 이건 한국의 판단 실수가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희 모두는 그대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넓은 보행로와 우아한 계단으로 둘러싸인 청계천은 울타리나 경고가 아닌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그야말로 신뢰하는 디자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독일에서는 이러한 공개된 형태의 강은 절대로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인지 이들은 완벽하게 청결한 상태로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청계천은 기술적으로도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교통체증 속에 묻혀있던 11km 길이의 이하천은 세계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링으로 부활했다고 했거든요. 지표면 아래에는 펌프, 산소 주입 시스템, 이물질여과 장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흐르고 있는데 수질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에 365일 변함없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청계천의 진면모가 어김없이 발휘됐죠. 처음에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시원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울가의 바람은 거의 에어컨이 작동하는 것 같을 정도였거든요. 그러자 저희의 가이드를 맡은 민지 씨는 웃으며 설명하더군요. 청계천은 열섬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은 증발 흐름을 통해 주변 공기를 식히고 있죠. 또한 청계천 중간중간에 안개 분수를 배치하여 여름철 온도를 더욱 내리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이곳 청계천에는 수백 미터마다 섬세한 미스트 시스템이 부드러운 스프레이를 방출하는데 이는 불쾌한 습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주변 온도를 섭씨 3, 4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독일에 있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들은 사실상 애물단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쓰레기를 하도 무단으로 버려대기에 강의 색깔은 진작에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며 현재 독일에는 만약 강을 대대적으로 파본다면 시체 몇 구쯤은 틀림없이 발견될 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존재할 정도죠. 그만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에 강에서 나는 냄새가 오히려 불쾌감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강을 끼고 있는 집의 집값은 주변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낮은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건설한 모든 인프라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유지관리되며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청계천을 걸으면서 물속의 돌들 또한
단순히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된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곳의 돌들은 아이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정확한 거리에 배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묘하게 홈을 파고 있었습니다. 각 돌에는 신발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습한 환경에서도 그립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미세 질감의 표면이 있었죠. 어떻게 한국은 이 조그마한 것들마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한국인들 특유의 배려심은 모든 인프라에 반영되어 있던 것입니다. 독일 강들의 디딤돌은 대부분 이끼로 덮인 죽음의 덫으로 발을 디딤과 동시에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던 국가입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인프라가 사라졌으며 교육은 사치쯤으로 여겨졌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발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기에 저희의 가이드인 민지 씨에게 열변을 토하며 한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캐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맞아요. 한국은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희생에 허덕이는 대신 자신들의 터전을 빠르고 똑똑하며 집단적으로 건설했어요. 가난한 와중에도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교육비는 대체 어디서 났냐고요? 한국인 부모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거나 공장에서 밤을 보내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고장난 수입품에서 전자제품을 역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외국 지하철 시스템을 해체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더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공부했어요. 아무도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AI 통합 제어 루프를 기반으로 운영되거든요. 레일, 터널, 역에 내장된 수천 개의 IoT 센서가 선로 온도부터 사람의 혼잡까지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한 역에서 도보 교통량이 15% 증가하면 시스템은 지연 후가 아니라 수많은 인파들이 플랫폼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더 많은 열차를 배차해요. 갑작스러운 인파는 곧 기차 지연 및 취소로 변하는 기존의 기차 강국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노력은 확실히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나 단기간 만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독일의 탄광 지하로 보내고 딸들을 과밀한 독일 병원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늘 1960년대 후반의 병원에서 일하던 한국인 간호사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근면성실하고 늘 야간 근무를 해서 해가 뜨고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국가를 만드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해 보였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렇듯 노동력을 독일로 수출하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독일을 능가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자 민지 씨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당시에 한국인들은 매우 가난했죠. 하지만 그렇게 밤새 일하던 파독 노동자들은 항상 임금을 가족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할머니가 알던 그 한국인 여자의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지하철 시스템의 엔지니어가 되어 한국을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큰 공헌을 했을지도 모르죠. 저희의 기성세대는 전 세계인들 대부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했어요. 당신이 아는 독일로 노동을 떠난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1970년대 한국인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주 7일 근무를 하며 휴가까지 반납한 채로 맨손으로 다리, 터널,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곤 했어요. 우리의 선배님들은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고 그러면서도 기름 램프 아래 찢어진 공책으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에 대해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한국은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꿈틀댔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후발주자예요. 다른 열강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 수탈하며 빠르게 기득권을 차지했지만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국가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걷는 동안 우리는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은 다른 국가들을 수탈해서 불을 쌓았던 모든 국가들을 추월한 상태죠.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
즉 한때 독일 석탄을 파던 사람들은 결코 쓰라림이나 패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조국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묵묵히 벽돌을 운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나 희생을 하고도 자신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반도체 팹을 만들어버렸죠. 이제 그들은 오늘날 한국인들 모두가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고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낯선 사람들을 돕고 젊은 배달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바로 그 어르신들입니다. 한국인들은 노력을 끝이 아닌 다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이나 다른 기존의 열강 국가들처럼 정복이나 오만을 통해서가 아니었죠. 그러니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예의와 희생,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누군가가 똑똑한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1976년에 누군가의 아버지가 시멘트를 14시간 동안 운반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주말에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세대는 슬로건 대신 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들은 그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죠. 아마 저희의 한국 파견은 실패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한국을 어떻게 저희가 따라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년 폭염, 그리고 내후년 폭염에도 한국은 슬기롭게 극복하겠지만 독일은 그러한 방법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좌절한 채 뜨거워진 몸에 물만 끼얹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